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자 김도숙이라고 해요. 오늘은 저의 짧았던 결혼 생활에 대해 회상하려고 사연 살롱의 문을 두드렸어요. 저의 결혼은 이미 20대 때 쫑났거든요. 그 후로 일에만 매진하다가 30대의 나이가 되니 이대로 노처녀로 늙어 죽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네요. 요즘 늦게 결혼하는 추세잖아요. 또 의술이 좋아져서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심지어 40대에도 아기 잘 낳잖아요. 그러니 저도 아직 늦지 않았겠죠? 재혼해서 아기 낳기에 늦지 않은 나이라고 격려 좀 해주세요. 여자는 가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나이가 너무 중요한데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을 딱 붙잡고만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극중 시모가 아들에게 집착한 나머지 며느리를 엄청나게 괴롭히더라고요. 굉장히 긴장감 있게 본 영화였는데 그게 실제로 저의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시모한테 그렇게 당했고 시모의 하나뿐인 외동아들인 남편이 바보같이 자기 엄마 편만 들어서 이혼해버렸어요. 맨날 자기 엄마만 불쌍하다고 하더군요. 시모한테 구박당하고 돈 다 뺏기고 욕설만 듣던 저는 안중에도 없었고요. 그런 바보 천치인 줄 알았다면 결혼조차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못난 남자를 믿고 아기를 2-3명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상상을 했다니 오히려 제가 바보 같네요. 어떤 분들은 제가 20대 어린 나이에 충동적으로 이혼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시모가 절 가족으로 대하질 않는데 어찌 한 가족이 되어 평생 살 수 있겠어요. 시모는 절 자기 아들 빨아먹는 기생충 정도로 여겼고 혹은 적으로 간주하여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요. 남편과의 짧았던 결혼 생활은 마치 전쟁터 같았죠. 가족이 아니라 왼수였다니까요. 친정엄마도 남자 복이 없어 10수년을 혼자 사시는데 저도 엄마 따라 다시금 재혼도 못하고 혼자 살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네요. 저의 미래 재혼남의 조건은 무조건 시부와 시모 사이가 좋아한다는 것이어요. 저희 시댁 같은 경우는 시부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시모가 혼자 아들을 키워서 그런지 아들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거든요. 곁에 시부가 없으니 시모의 막장 행동을 저해줄 사람도 없었고요. 이러저러 저의 결혼 생활을 떠올리니 갑자기 마구 억울해지네요.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사연 짤롱 구독자분들께 다 일러 바칠게요. 그럼 제 속이 좀 후련해질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남편은 본인 엄마인 시모가 그렇게 불쌍한 여자라고 항상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제가 보기에 하나도 불쌍하지 않고 본인의 욕망을 이기적으로 다 채워가며 살았던 식모인데도 말이죠. 진짜 불쌍한 여인네는 바로 우리 친정엄마예요. 살아온 인생이 어찌나 기구한지 친정엄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네요. 엄마는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다니던 중학교가 갑자기 폐교하는 바람에 학교를 중퇴하게 되자 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오히려 좋아하셨대요. 학교 안 가고 논일 밭일 도와줄 수 있다면서 말이죠. 그마저도 가족들이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청소년기 이후로는 거의 고아나 다름없이 외롭게 살았기에 엄마는 가정, 자식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아빠는 아주 덩치가 큰 경찰이었어요. 하지만 덩치값도 못할 정도로 돈이나 펑펑 싸대고 인성이 형편없었죠. 가정 내에서 완전히 폭군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전 아직도 경찰복 입은 사람만 보면 좀 두려워요. 잘못한 게 없어도 자동적으로 쫄게 되고요. 대한민국에 훌륭한 경찰들이 많은데 우리 아빠는 정말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어요.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준 적이 거의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투잡, 쓰리잡 뛰어가며 고군분투해야 했어요.
그마저도 아빠가 뺏어가게 일쑤였지만요. 저와 엄마는 동대문 시장 뒷골목에서 제작 불량으로 아주 싸게 파는 하자 있는 옷들만 사 입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로만요. 과일은 온전한 상품을 먹어본 적이 없고 어느 한쪽 골마 터진 것만 헐값에 사서 먹곤 했어요. 학원이란 데를 다녀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아빠는 달랐어요. 양말 한 짝도 메이커 박힌 제품을 사서 신어야 했고 그때 당시 10,000원 하던 호텔 커피를 잘도 처마시더군요. 엄마가 벌어놓은 돈을 뺏어가는 것도 부족했는지 어느 날인가는 직장에서 뒷돈을 크게 받다 잘렸어요. 어이가 없었죠. 참고 참다가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린 엄마도 이날만큼은 완전히 폭발해버렸어요. 이놈의 작자야. 당신 월급이며 내 돈까지 싹 다 가져가서 떼 빼고 광내는 데 쓰더니 이젠 뒷돈까지 받아서 잘려? 그래. 그럼 이제 뭐 해먹고 살 건데? 뭔 계획이나 있어? 어디 하늘 같은 서방한테 잔소리질이야. 당신이 잠을 줄여서라도 하루 종일 일하면 우리 세 식구 살 돈은 나올 거 아냐. 난 당분간 좀 쉬어야겠어. 한 번만 더 잔소리에 대면 집안 다 초토화낼 줄 알아. 꼴의 남자라고 자존심 세우는 꼴이라니. 초등학생이었던 저도 속에서 열불이 나더군요. 힘이 없던 엄마는 아빠 말대로 진짜 하루에 3-4시간 자가면서 일했어요. 그래도 가난을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정말 늪에서 한 발을 겨우 빼면 다른 한 발이 쑥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초등학생이고 어렸지만 자꾸만 침몰해가는 우리 가정 환경을 몸소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젊은 엄마에게 몹쓸 병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도수가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암이라는 병 들어봤지? 그것도 단계가 있잖아. 엄마가 위암이래. 근데 수술과 치료만 잘 받으면 살 수 있는 단계래.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딸. 뭐? 위암? 엄마, 그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걸리는 병 아니야? 우리 엄마가 왜 암에 걸려?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맨날 엄마를 괴롭히는 아빠 탓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아빠 나빠. 진짜 이 모든 게 다 아빠 탓인 것만 같았어요. 진짜 암적인 존재는 바로 아빠였죠. 실제로 엄마는 그 전부터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절대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마도 엄마를 본인의 돈줄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 상황에서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깨끗한 수돗물 한 잔 떠다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뿐이었어요. 세상의 온갖 신에게 손발이 다 되도록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가 평생토록 엄마 말씀 잘 들으며 좋은 일만 하고 열심히 살게요. 제가 혼자 읊조리며 하던 말을 옆에서 들은 아빠는 이렇게 비아냥댔어요. 야, 그런다고 뭐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냐? 하긴 네 엄마 죽으면 안 되긴 하지. 내 돈줄이 사라지는 거니깐. 아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빠 진짜 가족 맞아요? 내 아빠 맞냐고요? 악마 아니에요? 아빠한테 버릇없다고 또 한 대 맞았지만 정말 너무 끔찍할 정도로 싫었어요. 아빠가 진짜 악마 같았죠. 그런데 실제로도 악마 같은 짓을 벌이더군요. 엄마가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하는 날이었어요.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니 집에서 엄마의 체크카드를 챙겨서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아빠가 절 붙잡더군요. 도수가, 아빠가 너 대신 엄마 퇴원 수속 밟을 테니 넌 병실에 가서 짐 챙기고 엄마 도와라. 병원비랑 내가 다 알아서 정산할게. 전 아빠가 웬일인가 싶었어요. 정신 차리고 큰 수술 마친 엄마한테 드디어 잘해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죠. 병원 측에서는 병원비 정산이 아직 안 됐다며 퇴원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몇 번이고 연락해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무려 몇 시간 동안 연락을 취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때 띠로링 하고
체크카드 사용한 문자가 엄마 폰으로 날아왔어요. 봤더니 엄마 수술비 할 돈으로 어느새 중고차를 결제했더군요. 아빠와 통화를 할 수 없으니 그 중고차 매장을 수소문해서 연락을 취해봤고 중고차를 산 사람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를 뒤로하고 일단 엄마 병원비를 해결해야 했어요. 엄마가 일하고 있던 청소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간곡히 부탁했죠.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찌저찌 해결하고 힘들게 태어날 수 있었네요. 집으로 와서 엄마와 저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하구나. 우리 딸한테 제일 미안해. 모든 게 다 말이야. 엄마가 뭐가 미안해. 아빠가 미친 거지. 앞으로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요. 나만 믿어요. 위암 수술한다고 안 그래도 마른 몸이 더 홀쭉해진 엄마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엄마의 수술비를 갈취한 아빠는 몇 달 후에 집에 기어들어왔어요. 맨날 술은 왜 그렇게 많이 쳐드시는지 이번에도 고주망태가 되어 딸기코를 하고 들어왔죠. 아빠, 우리 엄마 수술비 어딨어요? 당장 내놔요. 엄마 퇴원도 제대로 못할 뻔했잖아요. 진짜 우리 엄마 죽일 셈이에요? 오늘 기분 좋게 취했는데 웬 망나니 같은 애가 내 기분을 잡쳐? 수술은 내가 하냐? 의사가 하지? 내가 돈 좀 썩기로 써니 네 엄마가 진짜로 죽었냐? 안 죽었잖아. 그럼 된 거 아냐? 에이, 진짜 내 딸도 아닌 게 영 성가스럽게 하네 정말. 재수 없어. 전 방금 들은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옆에서 한숨 푹푹 쉬며 듣고 있던 엄마도 아빠의 말 실수에 당황했죠. 여보, 도숙 아빠. 술 취해서 이 양반이 헛소리를 해대네. 일단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잠깐만 엄마. 아빠가 방금 한 말이 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진짜 딸이 아니라니. 아빠는 이때다 싶었는지 쭉 말을 이어갔어요. 야 이년아, 그러니까 넌 나한테 잘해야 해. 내가 아빠 노릇 해준 덕분에 애비 없는 년이란 소리 안 듣고 잘 자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다 내 공이라고. 잔뜩 술에 취해 폭탄 발언을 한 아빠는 자러 들어가 버렸고 엄마가 제게 울며 모든 걸 다 말해줬어요. 도수가 일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말해줄게. 저 인간 네 친아빠 아니다. 네 친아빠는 폐결핵에 걸려 엄마랑 결혼한 지 2년 만에 죽었어. 중매로 결혼했는데 사실 엄마와 결혼할 때도 폐결핵에 걸린 상태였지. 난 그것도 모르고 네 아빠가 사람 착하고 집안 좋은 남자니 믿고 결혼했던 거야. 그런데 네 아빠가 죽자 그쪽 집안에서 널 뺏어가려고 하더구나. 그때 그걸 막아준 게 저 인간이야. 그땐 그래도 정의의 사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나니처럼 변해버렸는지 모르겠어. 여튼 널 뺏기지 않기 위해 서둘러 저 인간하고 재혼한 거야. 그 후로 너의 친아빠 집안은 한국의 모든 사업을 접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하더구나. 어쨌든 엄마는 우리 딸 뺏기지 않고 내가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 괜찮아. 내가 겪은 모든 거 다 감수할 수 있어. 내 인생의 전부인 우리 도숙이가 엄마 곁에 있으니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껏 내 친아빠라고 믿고 살아왔던 아빠가 내 핏줄이 아니었다니. 그래서 날 그리도 막대했었나 싶었어요. 혼란스럽긴 했지만 차라리 내 진짜 아빠가 아닌 게 다행이었어요. 아빠한테 아무런 미련 없이 도망칠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 우리 아빠한테서 도망쳐요. 어차피 방학 기간이기도 하니 몇 달만이라도 도망가자고요. 그렇게 몇 달 도망쳤다가 좀 잠잠해지면 아예 전학절차 밟아서 거기서 살아요. 제발 이참에 아빠한테서 벗어나자고요. 그렇게 우리 모녀는 야반도주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던 곳에서 최대한 멀리 외딴 섬으로 들어갔죠. 그곳에서 운 좋게 창고방이 딸린 식당에 가서 기거하며 일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리 모녀는 단둘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가 스토커 마냥 우리를 쫓아왔어요.
오는 길에도 술을 많이 마셨는지 아주 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이 쥐새끼 같은 것들, 섬까지 도망가면 내가 못 쫓아올 줄 알았냐? 아주 지구 끝까지 쫓아갈 줄 알아라.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를 버리겠냐? 고장나서 못 쓸 때까지 곁에 두고 쭉쭉 뽑아 먹어야지. 니년들 이리 와. 얼른 집으로 다시 가자고. 엄마는 식당 밖으로 나와 부둣가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엄마와 전 절대 다시 집으로 못 가겠다며 아빠와 대치 중이었어요. 그 와중에 경찰이 왔고 아빠는 경찰한테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참네. 야, 나도 경찰이었다. 내가 니네 선배였다고 짜식들아. 내가 내 가족 데리고 집에 돌아가겠다는데 니네가 뭘 어쩌게. 잡아볼 테면 잡아봐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아빠는 저희 모녀를 잡으러 오다가 혼자서 발을 헛디뎌 부둣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경찰이며 우리 모녀도 아빠를 향해 달려갔지만 아빠는 떨어지며 부둣가 바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지 피만 잔뜩 묻어있고 아빠는 어둠 속 까만 바닷속에서 나오질 못하더군요. 전문 요원들이 투입돼 아빠를 물 밖으로 꺼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우리 모녀에게 평생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빠가 본인의 실수로 너무 허망하게 죽고 만 거죠. 엄마는 아빠의 유골을 아빠 고향 뒷산에 뿌려줬어요. 생전 그렇게 좋아하던 소주 한 잔과 함께 뿌렸죠. 내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 슬프진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와의 사이에서 친자식이 없었던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폭군의 DNA는 남기지 않는 게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거죠 뭐. 엄마와 전 제3의 장소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그 장소는 바로 꿈의 도시 서울이었죠. 서울로만 가면 왠지 세련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부푼 꿈은 금방 시궁창 같은 현실에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돈이 없던 엄마와 저는 높다란 언덕에 있는 빈민촌 같은 판잣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집의 열악함이란 시골 생활보다 훨씬 더했죠. 우리를 더욱 공공하게 했던 건 바로 아빠가 엄마 앞으로 잔뜩 져넣은 빚이었어요. 아빠의 죽음을 정리하다 보니 아빠 이름이 아닌 엄마 이름으로 사기쳐 빚으로 남겨놓은 돈이 상당하더군요. 억울했지만 빼도 박도 못하고 엄마가 다 갚아야 할 돈이었어요. 아빠 살아 생전에도 아빠가 맨날 돈을 뺏어가서 허튼 곳에 쓰는 통에 엄마가 생고생을 다 했는데 죽어서까지 말썽인 인간이었어요. 이런 정망적인 상황에서 저까지 엉망으로 생활하면 엄마가 너무 슬플 것 같더군요. 맘 같아선 알바를 몇 개씩 병행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강하게 만류했어요. 학교 앞 편의점에서 잠깐 알바하는 것 빼고는 공부에 매진했어요. 그러한 노력 끝에 그래도 서울에 있는 사전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무슨 서울대라도 입학한 것 마냥 기뻐하시더군요. 도수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너 학원 하나를 제대로 못 보내줬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척하니 붙어줘서 정말 고맙다. 역시 내 딸이 최고야. 내 인생의 보물이라니까? 아, 엄마, 서울대를 합격한 것도 아닌데 뭘 그리 기뻐하세요. 그래도 내가 언젠간 우리 엄마한테 진짜 큰 기쁨, 큰 행운을 안겨드릴 거예요. 이 도수기만 믿으시라고요. 그때는 생각 없이 큰 소리 뻥뻥 친 거였지만 그 약속을 한 10년 정도 후에 타인에 의해서 지켜드릴 수 있었네요. 아, 물론 제 결혼에 의한 행운은 전혀 아니었고요. 어쨌든 전 대학 졸업 후 한 중견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를 3개 이상씩 병행해야 했기에 거창한 스펙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남들처럼 어학연수를 가는 건 꿈도 못 꿨고요. 그냥 변변치 않은 스펙으로 중견기업 정도 합격한 것에 만족하면서 다녔어요.
그래도 입사 후에 늘 그래왔듯이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야근도 스스로 자처하면서 남의 일도 내 일처럼 도맡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 밖이 엄청나게 환해지더군요. 창밖을 보고 직접 확인하려 했는데 제 눈앞으로 거센 불길이 확 올라오면서 너무 뜨거웠어요. 아마 미층의 어디에선가 뭔가 폭발하면서 불이 난 모양이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마구 달려왔어요. 도숙씨, 김도숙씨, 얼른 나와요. 지금 아래층에서 크게 불이 났는데 엘리베이터도 먹통이니까 비상 계단으로 탈출해야 할 것 같아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철진 대리였어요. 민 대리도 그날 야근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여기 17층인데 어떻게 계단으로 내려가요? 차라리 옥상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건 어때요? 너무 순식간에 펼쳐진 일이라 저도 너무 당황했고 무서운 마음에 아무 얘기나 짓거렸어요. 민 대리는 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절 들쳐업고 비상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 손으로는 내 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최대한 빨리 내려갈 테니. 민 대리는 진짜 17층을 절 업고 내려갔어요. 저도 멀쩡히 뛰어내려갈 수 있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우린 둘 다 제대로 판단할 여유조차 없었죠. 비상 계단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도 안 좋은 연기가 자욱했고 1층으로 내려간 민대리와 저는 연기에 질식해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후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 응급실에 실려간 뒤 거의 바로 깨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민대리는 곧바로 깨어나지 못했어요. 다 저 때문인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전 다 회복이 되고도 민대리가 혹시라도 깨어나지 못할까봐 떨려서 그 곁을 벗어나지 못했죠. 곧 민대리의 엄마란 사람이 도착했어요. 누군가에게 이미 상황 설명을 다 들었나 보더군요. 절 보더니 다짜고짜 소리 질렀어요. 네가 김도숙이냐? 니까지 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 귀한 외동아들 등에 앞에서 17층을 내려와? 네가 어느 나라 공주라도 되냐? 감히 내 아들을 다 죽게 만들어? 내 외동아들 다치기라도 하면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민대리님 곧 깨어나실 거예요. 저희 둘 다 너무 급박한 상황에 경황이 없어서 판단이 잘 서질 않았어요. 죄송해요. 민대리 엄마란 사람이 절 진짜 때리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막아줬어요. 보기만 해도 살벌한 아줌마더군요. 민대리는 천만다행히도 아무 문제 없이 잘 깨어났어요. 우리 회사는 그 빌딩의 2개 층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당연히 다른 빌딩으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회사 대표님으로부터 위험수당 차원이랄까? 약간의 격려금을 받기도 했어요. 회사 업무가 정상화되고 민대리에게 찾아가 정말 깍듯이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민대리님, 저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네요. 이 은혜를 뭘로 보답해야 할까요?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민대리는 허허허 웃고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진짜예요, 도숙씨? 진짜 제가 말만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랑 만나줘요. 그냥 만나는 거 말고 여자 대 남자로 말이죠. 아, 물론 데이트 비용이나 장소는 제가 정할게요. 시간만 내줘요. 사실 워낙 젊은 직원들이 많은 회사라 그런지 남녀 직원들의 하트 뿅뿅 눈길이 오고 가는 건 익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매우 갑작스럽게 대시를 받으니 심쿵하더군요. 그래도 내 생명의 은인인 민대리에게 진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만큼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에 오케이 했어요. 키 크고 잘생긴 꼬미남 직원의 데이트 신청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잠시나마 생사의 갈림길을 함께한 사람이라 그런지 진심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마음이 통했고 그날부로 연인이 되었죠. 남자를 정식으로 사귀어 본 게 처음이었기에 열렬한 첫사랑을 경험했어요. 아직 20대여서
결혼까지 염두에 두진 않았지만 남친은 처음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냈죠. 옛날엔 17, 18살에도 결혼들하고 그랬다는데 여자 나이 20대 중후반에 결혼하는 게 뭐가 그리 빠르다는 거야? 우리 엄마도 날 진짜 빨리 낳았다니깐? 게다가 난 벌써 30대에 접어들었잖아. 난 늦게 결혼하고픈 마음 추워도 없어. 우리 도숙이 얼른 업어다가 우리 집에 가둬놓고 싶은 마음뿐이야. 자기랑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고. 아마 우리 엄마도 자기를 좋아하실 거야. 내 인생을 지금껏 열렬히 지지해 주신 분이니까 외동아들인 나의 행복을 누구보다 빌어주실 거라고. 자기도 예뻐해 주실 게 분명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조만간 우리 엄마한테 인사 한번 드리러 가자. 남친의 말만 믿고 진짜 부담 없이 남친 엄마를 만나뵈러 갔어요. 남친은 항상 자기 엄마를 아들 때문에 고생만 한 불쌍하고 가여운 여인이라고 칭했거든요. 그 말을 귀에 딱 쥐어앉도록 들으니 진짜 예비 시모에 대한 동정심마저 생기더군요. 하지만 응급실 이후 2번째로 만났을 때도 역시나 첫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세상 지랄 맞은 아줌마였죠. 김도숙인지 김도축인지 내 알 거 없고 회사에 불렀을 때 우리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던 년이 기어코 우리 아들을 채가는구나. 보아하니 꼬리 9 달린 구미호가 틀림없어. 아들아, 요즘 세상에 남자가 30대에 결혼하는 건 너무 이르지 않니? 다들 40대 50대에 결혼해도 남자들은 애만 잘 낳고 살더라. 왜 벌써 엄마 곁을 떠나려 하니? 난 우리 외동아들 이렇게 빨리 못 보낸다. 더군다나 저렇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안 딸내미한테? 절대 못 보내. 예비 시모는 급기야 울기까지 했어요. 아들을 정말 장가보내기 싫어 죽겠는 모양이었어요. 안 돼, 내 아들. 절대 못 보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장가는 안 된다. 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진땀이 났어요. 남친이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으로 잘 수습을 해줬죠. 엄마, 농담이 지나치네요. 남자 나이 30대가 뭐 이런 나이라고요. 도숙이 정말 생활력 강하고 부지런한 여자예요. 진짜 착해서 아마 엄마한테도 잘할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린 얼마나 부자인가요?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돈 없기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엄마가 그렇게 섭섭해 하시면 결혼하고 몇 년간은 엄마 집에서 같이 살게요. 그럼 됐죠? 잉?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와는 전혀 상의가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시모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다니 전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예비 시모가 하도 울어대니 대충 상황을 수습하고 집에 보내고는 남친과 따로 이야기했죠. 왜 신혼을 시댁에서 살아야 해? 그렇게는 못해. 요즘 신혼 전세 대출도 잘 돼 있으니 코딱지만한 집이라도 대충 구할 수는 있잖아. 우리 커플은 최대한 타협했어요. 남친은 결혼 전부터 벌써 예비 시모 편을 엄청 들더라고요. 그때 알아차리고 바로 돌아섰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요? 아휴. 남친과 타협 후에 신혼집은 예비 시모가 살고 있는 집과 매우 가까운 곳의 아파트로 정했어요. 17평짜리 아주 작은 아파트의 반전세로 시작했어요. 상견례는 일부러 결혼 전에 잠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보는 걸로 정했어요. 예비 시모의 지랄맞은 성격을 알기에 우리 엄마 보호 차원에서 말이죠. 그 자리에서도 예비 시모는 진상을 부리더군요. 역시나 엉엉 울면서 말이죠. 누가 보면 상갓집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아유, 아까운 내 외동아들. 이 귀한 아들을 어찌 보낼꼬. 어이 사돈, 도숙 엄마. 우리 귀한 아들 진짜 왕자 대접해줘야 합니다. 보기도 아까운 내 아들. 털끝 하나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친정엄마는 자존심 다 버리고 딸내미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며 예비 시모의 멍멍 개소리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 자애로운 친정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예 사돈. 이렇게 귀하디 귀한 외동아들을 사윗감으로 주셔서 감사드린다고요. 아이들만 잘 살면 된 거죠. 전 장모로서 아무런 터치도 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혼수는 제가 임의로써 최대한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로서 부족하겠지만 우리 도숙이 앞으로 잘 좀 봐주세요. 신경 써봤자 가난뱅이가 명품 브랜드를 뭐 제대로 알기나 하겠어. 뭐 하겠어? 아, 또 눈물이 나오네. 내 팔자야. 이런 집안에 내 아들을 사위로 보내려니 억울해 죽겠네. 예비 시모 우는 꼴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나섰어요. 아, 어머님, 곡소리 그만 내시고 얼른 댁에 들어가 보셔요. 엄마, 저희도 이제 집에 가요. 여기 더 앉아있다간 험한 얘기밖에 더 못 듣겠네요. 서둘러 자리를 뜨는 저와 엄마의 뒤통수에 대고 예비 시모가 뭐라 궁시렁궁시렁 욕을 하는 듯 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나와버렸어요. 결혼 후엔 반드시 시모와 심적인 거리를 두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시모는 찰거머리처럼 따라다니더군요. 아니, 신혼여행에 어머님이 왜 같이 가신다는 거야? 나도 몰랐는데 우리랑 같은 여행 패키지에 들어오셨더라고. 엄마가 여쭤보셔서 내가 패키지 세부 내용을 알려드렸었거든. 이미 결제까지 다 하셨다니까 같이 다녀야지 뭐. 하와이를 처음 가보는 거라 패키지 여행을 선택했는데 시모가 같은 패키지 멤버로 들어왔더군요. 더 환장하겠는 건 뭔지 아세요? 시모가 신혼여행지에서 혼자 무서워서 못 자겠다며 저와 남편이 묵는 방에 베개 들고 들어왔어요. 큰 침대 하나인 방이었는데 기어코 저와 남편 사이에 대자로 뻗어자더군요. 코까지 드르렁드르렁 고는 바람에 시끄러워 제대로 잠도 못 잤네요. 덕분에 우리 커플의 신혼여행 모든 사진엔 시모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나중엔 이혼하면서 그 사진들을 전부 다 찢어버렸네요. 얼굴조차 보기 싫어서 말이죠. 시댁과 우리 신혼집은 한 100m 떨어져 있었는데 거의 한 집에 사는 것 마냥 시모가 항상 우리 집에 와 있었어요. 나중엔 본인 짐을 아예 여행 가방에 잔뜩 실어오더군요. 아니, 어머님, 이제 저희 신혼집에 와서 아예 사시려고요? 정식 방은 한 개뿐인 집에서 어디서 주무시려고요? 그리고 저 개털 알레르기 있어요. 강아지까지 데려오면 이 좁은 집에서 어쩌시자는 거예요? 뭐? 이 집 전세금 대출 그거 우리 아들도 같이 갖고 있잖냐? 이 집이 너 혼자만의 것이냐? 내 아들하고 공동명의로 전세 얻었잖아. 그럼 나한테도 지분 있는 거지. 안 그래? 그리고 너 개 알레르기가 있다고? 알았다. 시모는 저의 개털 알레르기를 오히려 반가워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는 작정한 듯이 그 다음날 개 3마리를 데려오더군요. 전 알레르기가 심해져 급기야 약을 먹어야 하는 수준이 되었어요. 시모는 당최 말이 안 통하니 남편에게 따졌죠. 자기야, 어머님이 신혼여행에 따라오는 것까지 모자라서 이젠 아예 우리 신혼집에 짐까지 다 싸우셨어. 시댁이 바로 100m 거리인데 말이야.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 자기가 다 알려드렸지. 게다가 더 잔인한 건 뭔 줄 알아? 내가 개털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개를 3마리나 데려오잖아. 시댁 말고 우리 집으로.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내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는 분이니까. 도수가 시어머니한테 잔인하다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외동아들인 나 하나 바라보면서 사시는 불쌍한 분이야. 얼마나 외로우시면 저러시겠어. 자기가 좀 이해해드리면 안 돼? 내 남편은 맨날 시모에 대해 불쌍하다 안 됐다 하면서 시모 편만 들었어요. 점점 남편에 대한 정도 떨어지고 있었죠. 그러기를 한 3년 하니깐 시모가 점점 우리 집에 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3년 동안 우리 집에 매일 와서 단순히 꼬정만 부린 게 아니라 우리 부부의 돈도 무진장 많이 뜯어갔어요. 속에서 천불이 나서 남편에게 따지면 역시나 바보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우린 맞벌이고 아직 애도 없어서 들어갈 돈도 별로 없잖아. 우리 엄마 가끔 목돈도 못 챙겨드려? 나 우리 엄마한테 돈 드리는 재미로 직장 다니고 월급 받는 거야. 가여운 우리 엄마 더 가엾게 만들지 말자. 남편 때문에 없던 두통도 생길 판이었어요. 그동안 시모 때문에 우린 부부관계도 제대로 못했으니
아이가 생길 리가 만무했어요. 시모가 데려온 개들 때문에 알레르기 약을 먹느라 아이 가질 생각도 못했네요. 그런 시모가 웬일로 우리 집에 덜어나 싶어서 알아보니 아직 젊은 편인 시모가 남자를 여럿 갈아치우고 다니는 것 같더군요. 이제 드디어 외동아들에 대한 불같은 애정이 딴 곳으로 향하나 싶어서 오히려 반가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한 노총각 동료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살벌하게 충고했어요. 유부녀가 그러시면 안 되죠. 결혼한 사람이 자기 사진을 떡하니 데이트 어플에 올려놓고 아가씨 행세하며 남자를 후리고 다녀요? 그 사람 좋게 봤는데 영 못 쓰겠네. 전 이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반문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듣게 설명해 보세요. 제가 사진을 뭐요? 데이트 어플? 그 노총각 과장은 제게 직접 어플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곳엔 제가 카톡에 올려놓은 제 톡 사진 몇 장이 있었어요. 이름엔 최세라, 시모 이름이 떡하니 있더군요. 원래는 최숙봉이었던 이름을 1년 전 갑자기 개명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전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전 그 화면을 사진을 찍어서 남편한테 전송했어요. 그리고는 전화로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신 엄마가 벌인 일 좀 봐. 내 사진을 갖고 남자를 속여먹고 다니잖아. 요즘 중년 남자들을 여럿 갈아치우시던데 더 젊은 남자가 필요했나 보지? 급기야 범죄까지 벌여? 이거 완전히 범죄야. 당신 엄마가 내 사진 갖고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거라고. 나 당신하고 못 살아. 당신이며 당신 엄마며 다 질려버렸다고. 남편은 역시나 지 엄마 편이었어요. 뭐? 범죄?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 엄마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야? 나도 당신 같은 무서운 여자랑 못 살아. 이혼하자고? 그래, 이혼해. 우린 바로 합의 이혼했어요. 아이가 없으니 절차가 꽤 빨리 끝나더군요. 거지 같은 신혼집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후련하던지요. 다시 엄마랑 같이 살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엄마는 돌싱이 된 딸내미를 엄청 심란하게 보셨지만요. 이혼 후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엄마가 갑자기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회사 1층 로비에서 제게 귓속말로 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큰 비밀 얘기처럼 말이죠. 도수가, 엄마가 너무 심장이 떨려서 누가 들을세라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려고 왔어. 너 친아빠네 집이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했잖아. 나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너의 친할머니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유산 중 세금 다 떼고 100억을 네 이름으로 남기셨대. 변호사가 들고 왔지 뭐냐? 에그머니나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니 내가 다리가 후덜거려서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다. 저와 엄마는 회사 로비에서 서로 휘둥그레진 눈으로 쳐다만 봤어요. 엄마가 건네준 통장에는 진짜 100억이 찍혀 있더군요. 0이 무려 10개가 있었어요. 너무 큰 돈이라 실감이 안 났죠. 그 돈을 준 변호사를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누며 그제서야 내가 진짜 이 돈 주인이라는 게 실감이 났어요. 할머니는 핏줄인 절 잊지 않고 계속 제 동선을 추적하며 사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제 앞으로 유언과 상속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죠. 자산관리사를 소개해준다는 변호사의 말을 거절하고 저 혼자 재테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 돈을 뺏길까봐 전문가에게 맡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목 좋은 곳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큰 건물을 하나 샀어요. 월세가 잘 나오는 곳이라 대출은 3년 만에 갚을 수 있었네요. 전 재산을 투자한 곳이라 맨 위층을 집으로 개조해 저희 모녀가 살면서 관리했어요. 물론 경비를 따로 쓰긴 했지만요. 일 안 해도 월세가 몇 천씩 나오니 엄마와 저는 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생전 처음 명품 백 하나를 산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도수가, 네가 예전에 엄마한테 큰 행운, 큰 기쁨 가져다 준다고 했지? 엄마는 네 존재 자체로 행운, 기쁨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건물까지 갖게 되니
아직도 얼떨떨하구나. 정말 고맙다 우리 딸. 무엇보다 엄마한테 내 존재로 인해 효도했다는 생각에 가장 기뻤어요. 그렇게 기쁨에 취해 있을 무렵 제 건물 세입자 중 하나였던 조그만 사무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군요. CCTV 확인하니까 아줌마가 책상 서랍에 있던 내 기금속 훔쳐갔던데? 가끔 없어지는 내 요크루트며 홍삼도 다 아줌마가 가져간 거였어. 경찰 아저씨, 이 도둑아줌마 당장 잡아가세요. 절대 선처는 없습니다. 시키는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맨날 농땡이나 까고 있고 직원들과도 분란을 일으키더니 드디어 한 건 하셨구만. 사무실 직원과 관리인이 청소복을 입은 한 아줌마를 두고 막 뭐라 하더군요. 현장에는 경찰까지 출동해 있는 상태였고요. 제가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 했어요. 그런데 청소 아줌마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바로 제 시모였던 거예요. 아니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근데 웬 소란인가요? 시모는 제 얼굴을 보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더군요. 아니 네가 여긴 웬일이냐? 아, 쪽팔리게 시리. 경비는 저한테 뭐라 하는 시모한테 한 소리 했죠. 아줌마, 이 건물 주인분한테 말 조심하세요. 남의 물건 도둑질하다가 들킨 주제에 아직도 말이 많어. 시모는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뭐? 며느리야, 도수가 네가 이 건물주라는 게냐? 아니 이거 100억도 훨씬 넘을 텐데 네가 무슨 수로 이 건물을 샀단 말이냐? 너 혹시 재벌이랑 재혼이라도 한 거냐? 나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 아직 재혼 안 했고 이 건물 내 힘으로 산 거니까 시덥지 않은 소리 집어치우시고. 보아하니 남의 물건 훔치다가 잡혀가는 꼴 같은데 죄를 지었으면 얼른 죄값을 치러야지. 보호자인 댁의 아들한테 경찰서로 얼른 오라고 하세요. 우는 게 특기인 시모는 또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들도 지금 감옥에 가 있어. 웬 사기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말이야. 며느리야, 네 돈으로 우리 아들이랑 나 좀 어떻게 빼내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한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야. 쪽팔리게 사람 많은 이 자리에서 며느리니 뭐니 운운하지 마셔. 내 사진 갖고 미친 짓 하더니 어디서 내 돈을 또 뺏어갈 작정이야? 그렇게 사랑하던 외아들이랑 나란히 수감생활하면 되겠네. 얼른 경찰관님 따라가도록 해요. 질질 짜는 시모를 뒤로하고 올라와 버렸어요. 그 모질의 아들과 에미아는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시모는 생계를 위해 청소부 일을 하며 지속적으로 뭘 훔치고 다녔나 보더라고요. 지랄 맞은 성격에 도벽까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로써 날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괴롭혔던 사람들은 죄다 감옥에 가 있네요. 오늘 이 글을 끝으로 그들과 함께했던 제 첫 번째 결혼을 다 잊고만 싶어요. 다신 떠올리지도 않으려고요. 어렸을 적 제 어두웠던 과거까지도 말이죠. 이제 엄마와 둘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재혼을 하고 싶긴 한데 또 그렇게 괴상망측한 집안에 시집가고 싶진 않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엄마와 단둘이 돈이나 펑펑 쓰면서 사는 게 낫겠네요. 평생을 지질이 궁상맞게 살았는데 이제 좀 사람답게 자존감 챙겨가면서 살려고요. 여러분의 행복과 저의 행복을 동시에 마구마구 빌어볼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